레미제라블 마지막 글입니다. 제5부 9 마지막 어둠 마지막 새벽 1. 불행한 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그러나 행복한 자들에게는 관용을. 행복한 것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의 잘못된 목적을, 행복을 소유하면서 참다운 목적을, 의무를 잊어버리는가? 그렇지만 말해두자. 마리우스를 비난하는 건 잘못일 것이다. 마리우스는 앞서 설명했듯이 결혼 전에 포실로방 씨에게 질문하지 않았었고 그 후에는 장발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두려웠었다. 그는 얼떨결에 끌려갔었던 약속을 뉘우쳤었다. 절망에게 그런 양보를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그는 많이 생각했었다. 그는 조금씩 장발장을 자기 집에서 멀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코제트의 머리에서 지우는 것으로 만족했었다. 그는 코제트와 장발장 사이에 말하자면 항상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녀는 그를 보지 않을 것이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지우기보다도 더한 것, 그것은 사라짐이었다. 마리우스는 그가 필요하고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박정하지도 않지만 약한 마음에 끌리지도 않고 장발장을 멀리하기 위해 독자가 이미 본 중대한 이유들과 또 독자가 나중에 보게 될 다른 이유들도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변호했었던 한 소송에서 그는 우연하게도 라피트 은행의 옛 직원 하나를 만나게 되어 일부러 찾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상한 정보들을 얻었었는데 그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했었던 약속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발장의 위태로운 처지를 위한 조심성에서 그는 사실 그 정보들을 깊이 파고들 수는 없었다. 그는 바로 그때에 수행해야 할 하나의 중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능한 한 비밀리에 찾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60만 프랑을 반환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그는 그 돈에 손대기를 삼가고 있었다. 코제트로 말하자면 그러한 비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타단한 건 역시 곤란할 것이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기가 마리우스에게서 그녀에게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거의 기계적으로 마리우스가 바라는 대로 하고 있었다. 장씨에 대해서도 그녀는 마리우스의 의지를 느끼고 그의 뜻을 좇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무언의 생각에서 막연한 그러나 분명한 압력을 받고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종은 여기서는 마리우스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러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 왜 그러는지 몰랐고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책망할 것은 없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아주 남편의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리우스의 생각 속에서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은 그녀의 생각 속에서도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극단에 치우치지는 말자. 장발장에 관해서는 그 망각과 그 소멸은 다만 피상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잘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솔했다. 사실은 그녀는 그렇게도 오랫동안 아버지라고 불렀었던 그 사람을 무척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한결 더 사랑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다소 평형을 잃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 때때로 코제트는 장발장 이야기를 하고 놀라는 수가 있었다. 그럴 때면 마리우스는 그녀를 진정시켰다. 집에 안 계시는 모양이야. 여행 떠난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지 않아? 맞아. 하고 코제트는 생각했다. 그분은 이렇게 자취를 감추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도 오랫동안 그런 일은 없었는데 두세 번 그녀는 니콜레트를 온머 아름의 거리에 보내어 장씨가 여행에서 돌아왔는지 알아보게 했다. 장발장은 아니라고 대답하게 했다. 코제트는 더 묻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마리우스 뿐이었으니까. 또 말해 두거니와 한편 마리우스와 코제트 쪽에서도 집에 없었다. 그들은 베르농에 갔었다. 마리우스가 코제트를 아버지의 산소에 데리고 갔었다.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장발장에게서 조금씩 벗어나게 했었다. 코제트는 하는 대로 두었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의 배은망덕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부르는 것도 반드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비난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배은망덕이다. 내가 다른 데서 말했지만 자연은 제 앞만 바라본다. 자연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오는 자와 떠나는 자로 나눈다. 떠나는 사람들은 어둠 쪽을 향해 있고 오는 사람은 빛 쪽을 향해 있다. 거기에서 괴리가 빚어지는데
이것은 늙은이들 쪽에서는 숙명적이고 젊은이들 쪽에서는 본의 아닌 것이다. 이러한 괴리는 처음에는 극히 완만하지만 나뭇가지들이 다 갈라지듯이 천천히 커진다. 장가지들은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멀어져 간다. 그것은 가지들의 잘못이 아니다. 젊음과 기쁨과 축제, 강렬한 빛,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간다. 늙으면 종말로 간다. 양자는 서로 못 보게 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 포옹은 없다. 젊은이들은 인생의 싸늘함을 느끼고 늙은이들은 무덤의 싸늘함을 느낀다. 이 가엾은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자. 2. 기름 받은 등불의 마지막 깜빡임. 장발장은 어느 날 자기 집 계단에서 내려 거리로 3걸음 걸어 나오다가 푯돌 위에 앉았는데 그것은 6월 5일에서 6일에 걸친 밤에 그가 걸터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가브로슈가 발견했었던 것과 같은 푯돌이었다. 그는 거기서 몇 분간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것은 시계추의 마지막 흔들림이었다. 이튿날 그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이튿날에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문지기 여자는 양배추나 감자 몇 개에 돼지 기름살을 조금 넣은 소밥을 그에게 차려주었는데 갈색 톡이 접시 속을 보고 소리쳤다. 어제는 안 잡수셨네요, 가엾은 양반. 아니, 먹었소 하고 장발장은 대답했다. 접시가 가득 차 있는걸요. 물병을 보시오, 비었지요. 그건 물을 마셨다는 증거지요. 그건 뭘 자셨다는 증거는 아니지요. 하지만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내가 물밖에 먹고 싶지 않았다면 그건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는 신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일은 먹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잡술 거란 말씀이죠. 왜 오늘은 안 잡수세요? 내일은 먹을 거요라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 요리 접시에 통 손도 안 대고 그냥 두시다니 이 조림은 얼마나 맛이 좋았다고요? 장발장은 노파의 손을 잡았다. 그걸 먹겠다고 약속할게요 하고 그는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참 못마땅하네요 하고 문지기 여자는 대답했다. 장발장은 이 노파 밖에 다른 인간은 거의 보지 않고 있었다. 파리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거리가 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들이 있다. 그는 그러한 거리의 그러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직 나들이를 하던 때에 그는 어느 철물점에서 조그마한 구리쉐의 십자가상 하나를 몇 수를 주고 사다가 자기 침대의 맞은편 못에 걸어 놓았었다. 이러한 십자가는 언제나 보기에 좋다. 한 주일이 흘러가서나 장발장은 방에서 한 걸음도 걷지 않았다. 그는 늘 누워 있었다. 문지기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윗방 노인은 이제 수치에 일어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오래 못 갈 거예요. 그 사람은 근심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딸이 시집을 잘못 간 것 같아요. 문지기는 남편으로서의 위엄을 갖춘 어조로 대꾸했다. 그가 돈이 있으면 의사를 만나보겠지. 돈이 없으면 의사를 만나보지 못하겠지. 의사를 만나보지 못하면 그는 죽겠지. 그가 의사를 만나본다면 그는 죽겠지. 하고 문지기는 말했다. 문지기의 아내는 자기의 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나 있는 풀을 낡은 칼로 긁어내기 시작했는데 풀을 뽑으면서도 그녀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참 안 됐다. 그렇게도 깔끔한 노인인데 병아리처럼 순결무구한데. 그녀는 거리 끝에 그 지역의 의사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기 책임하에 그에게 올라가 주기를 간청했다. 3층이에요 하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노인이 침대에서 더 이상 움직도 못하고 있으니까 열쇠는 늘 문에 걸려 있어요. 의사는 장발장을 만나보고 그에게 말했다. 의사가 내려오자 문지기의 아내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어때요, 선생님? 댁의 환자는 위중합니다. 어디가 나쁜가요? 전부이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매우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 걸로도 죽습니다. 그분은 선생님에게 뭘 하던가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합디다. 또 와 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하고 의사는 대답했다. 하지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돌아와야 할 겁니다. 3. 포슐러방의 달구지를 들어 올리던 사람에게 하나의 깃털 펜도 무겁다. 어느 날 저녁 장발장은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키기 힘들었다. 그는 자기 손을 잡았는데 맥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의 호흡은 짧고 이따금 먹곤 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자기가 쇠약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아마 무슨 마지막 걱정의 압박이라도 받았는지 그는 애써 일어나 앉아서 옷을 입었다. 그는 거의 헌 노동복을 입었다. 더 이상 외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다시 노동복으로 돌아왔었는데
그는 그것을 더 좋아하고 있었다. 옷을 입으면서 그는 여러 번 손을 멈추어야 했다. 윗도리 소매에 팔을 끼기만 하는데도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혼자 있게 된 뒤부터 그는 문간방으로 침대를 옮겨 놓았었는데 그 적적한 아파트에서 되도록 덜 거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가방을 열고 코제트의 옛날 옷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주교의 촛대들은 벽난로 위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두 자루의 초를 꺼내어 촛대에 꽂았다. 그런 뒤에 여름이라 아직 날이 훤히 밝았으나 그 양초에 불을 켰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방들에 이렇게 대낮에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따금 본다. 하나의 가구에서 다른 가구로 왔다 갔다 하는 걸음걸이에 기진맥진하여 그는 앉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힘을 쓴 뒤에 회복되는 그런 보통의 피로가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움직임의 나머지였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지 않을 고통스러운 노력 속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고갈된 생명이었다. 그가 주저앉은 의자들 중 하나는 거울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 거울은 그에게는 그렇게도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고 마리우스에게는 그렇게도 천만다행한 것으로서 거기서 그는 코제트의 거꾸로 된 편지를 앞지 위에서 읽었었다. 그는 이 거울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았는데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80살이나 먹어 보였다. 마리우스의 결혼 전에 그는 겨우 50살도 될까 말까 했다. 이 해에 30살을 먹은 셈이었다. 그는 이마 위에 있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나이의 주름살이 아니라 죽음의 신비로운 표시였다. 거기에는 무자비한 손톱에 파인 자국이 나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볼은 늘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 피부는 벌써 그 위에 흙이 있다고 생각하게 할 그런 빛깔이었다. 그의 입 양쪽 구석은 옛날 사람들이 무덤들 위에 조각해 놓은 그 가면에서처럼 아래로 쳐져 있었다. 그는 비난하는 듯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흡사 누군가를 원망해야 하는 그 비극적인 위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고통도 흐르지 않는 쇠약의 마지막 단계라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 고통은 말하자면 엉기어 있었다. 영혼 위에 절망의 응고 덩어리 같은 것이 있었다. 밤이 되었다. 그는 몹시 힘들여 탁자 하나와 낡은 안락의자를 벽난로 옆으로 끌어당기고 그 탁자 위에 펜과 잉크, 종이를 놓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까무러쳤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목이 말랐다. 물병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그는 그것을 받으시 입 쪽으로 기울여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뒤에 침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앉은 채 그는 그 작은 검은 드레스와 그 모든 소중한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이러한 정관들은 몇 시간이 계속되어도 몇 분인 것 같이 보인다. 갑자기 그는 몸이 떨리고 한기가 드는 것 같았다. 그는 주교의 촛대들에 켜져 있는 촛불로 밝혀진 탁자 위에 발꿈치를 짚고 펜을 들었다. 깃털펜도 잉크도 오래전부터 쓰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펜 끝이 구부러지고 잉크가 말라붙어 있었으므로 그는 일어서서 물 몇 방울을 잉크에 넣어야 했는데 두세 번을 멈추고 앉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깃털펜의 등으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때때로 이마를 훔치곤 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음과 같이 몇 줄 썼다. 코제트야,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에게 설명하겠다. 너의 남편이 나에게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은 옳았다. 그동안에 그가 생각한 것 속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으나 그는 옳았다. 그는 썩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죽었을 때에도 그를 항상 잘 사랑하여라. 퐁메르시시, 나의 사랑하는 아이를 항상 사랑하시오. 코제트, 누가 이 종이를 발견할 텐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인데 내가 그 숫자들을 기억하는 힘이 있다면 너는 그것들을 보겠거니와 잘 들으라. 그 돈은 진정 너의 것이다. 모든 것은 아래와 같다. 흰 구슬은 노르웨이에서 오고 검은 구슬은 영국에서 오고 검은 유리 세공품은 독일에서 온다. 구슬은 더 가볍고 더 귀하고 더 비싸다. 독일에서처럼 프랑스에서도 모조품들을 만들 수 있다. 두치 사방의 작은 모루 하나와 밀랍을 무르게 하는 주정 램프 하나가 필요하다. 밀랍은 옛날에는 수지와 거름으로 만들어졌는데 1파운드에 4프랑이었다. 나는 그것을 라크와 테르벤틴으로 만드는 법을 생각해냈다. 그 값은 이제 30수밖에 안 들지만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귀고리는 자줏빛 유리로 만들어지는데 그 밀랍으로 이 유리를 조그마한 검은 쇠고리에 붙인다. 유리는 쇠 폐물에는 자줏빛이어야 하고 금 폐물에는 검어야 한다. 스페인이 그것을 많이 산다. 스페인은 구슬의 나라인데
여기서 그는 중단했고 펜이 손가락에서 떨어졌고 때때로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절망적인 흐느낌이 그에게 밀려왔으며 이 가련한 사나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 싸고 생각에 잠겼다. 오, 다 끝났다 하고 그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외쳤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들리는 비통한 부르짖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애를 못 보리라. 이건 내 위를 지나간 하나의 미소다. 나는 이 애를 다시 보지도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오, 1분이라도 1초라도 이 애의 목소리를 듣고 이 애의 드레스를 만지고 이 애를 보고 그런 뒤에 죽는다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서운 것, 그것은 이 애를 보지 않고 죽는 것이다. 이 애는 내게 미소를 지으리라. 내게 한마디 말을 하리라. 그런다고 누구에게 해를 끼칠까? 아니다. 다 끝났다. 영원히. 나는 이렇게 완전히 혼자다. 나는 이 애를 다시는 못 보리라. 이때 누가 문을 두드렸다. 사물을 희게만 하는 잉크병. 같은 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날 저녁, 마리우스가 식탁에서 나와 조사할 소송 기록이 있어서 자기 사무실에서 막 물러났을 때 바스크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하면서 말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문간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제트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있었다. 편지도 사람처럼 꼴볼견이 있다. 투박한 종이, 조잡한 봉투, 어떤 편지들은 보기만 해도 불쾌하다. 바스크가 가져온 편지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었다. 마리우스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담배 냄새가 났다. 냄새처럼 기억을 잘 환기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리우스는 그 담배를 알아보았다. 그는 그 뽕의 글씨를 보았다. 봉메르시 남장님 귀하, 저택에. 담배를 알아봄으로써 그는 필적도 알아볼 수 있었다. 놀라면은 번갯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마리우스는 그러한 번갯불에 비추어진 것 같았다. 이 신비로운 비막 녹인 후각은 그의 속에 하나의 세계를 고스란히 되살아나게 해주었다. 그것이야말로 틀림없이 그 종이었고 그 접은 모양새였고 그 잉크의 푸르댕댕한 빛깔이었고 그것이야말로 틀림없이 그 아는 필적이었으며 특히 그것이야말로 그 담배였다. 종드레트의 누옥이 그 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신기로운 우연의 장난이여 그가 그토록 찾았었던 두 종적 중 하나가 최근에도 그토록 노력했었고 영영 잃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있던 종적 하나가 저절로 와서 그에게 제공된 것이다. 그는 후다닥 편지 겉봉을 뜯고 읽었다. 남장님, 만약에 최고의 존재자, 신을 말합니다. 최고의 존재자께서 소인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소인은 학사원 회원 테나르 남작이 될 수 있었을 것이나 소인은 그 사람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단지 그분과 동일한 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온바 만약에 이 기억으로 인해 소인이 귀하의 호의를 입게 된다면 기쁘겠나이다. 소인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은혜에 대하여는 보답이 있어오리다. 소인은 한 개인에 관한 비밀을 쥐고 있나이다. 이 개인은 귀하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오이다. 소인은 귀하에게 휴익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갖기를 바라는 자이므로 그 비밀을 귀하의 처분에 맡기겠나이다. 남작 무인께옵서는 고귀한 가문의 태생이온지라 귀하의 영예로운 가정에서 권리가 없는 그 개인을 거기서 쫓아내는 간단한 방법을 소인은 귀하에게 제공하오리다. 덕의 성전은 불러나지 않는 범죄와 더불어 더 오래 동거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소인은 문간방에서 남장님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겠나이다. 경구. 편지는 테나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이 설명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종종 잘못 쓴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무식한 사람의 편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도 맞춤법이 안 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테나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이 서명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조금 줄여서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애매한 문장과 맞춤법은 사실을 밝혀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원산지 증명서는 완전 무결했다.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마리우스의 감동은 매우 컸다. 경악감 후에 그는 행복감을 느꼈다. 이제 그가 찾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마리우스 자기를 구해주었던 사람을 찾아낼 것.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사무용 책상의 서랍을 열고 거기서 몇 장의 지폐를 집어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서랍을 닫고 초인종을 울렸다. 바스크가 반드시 문을 열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바스크가 알렸다.
테나르시입니다. 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마리우스에게는 새로운 놀라움, 들어온 사람이 그에게는 완전히 생면부지의 사나이였다. 이 사람은 늙었는데 코가 투박하고 턱을 넥타이 속으로 들이받고 눈에는 녹색 호박단으로 테두리한 녹색 안경을 쓰고 영국 상류사회의 마부들이 쓰고 있는 가발처럼 머리털을 이마 위로 납작하게 눌러붙여 눈썹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의 머리털은 반백이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매우 헐어빠진 검은 옷이었지만 깔끔했다. 한 묶음의 패물이 바지의 작은 호주머니에서 나와 있어서 거기에 회중시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손에는 낡은 모자를 쥐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걷고 있었는데 그 구부러진 등을 한결 더 깊이 굽혀 인사했다. 대바람에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자의 연미복이 단정하게 단추가 채워져 있는데도 너무 훌렁훌렁하여 그를 위해 맞추어진 것이 아닌성 싶었다. 여기서 잠깐 탈선할 필요가 있다. 파리에는 이 무렵에 보트레이 거리의 변기창 근처에 한 수상쩍은 낡은 집에 재간 있는 유대인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무례한을 신사로 변장시켜 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례한에게는 불편했을지 모른다. 하루나 이틀 동안 하루에 30수씩의 모든 사람들을 댈 수 있는 대로 신사를 꼭 담게 하는 복장으로 눈앞에서 변장이 이루어졌다. 이 복장의 임대업자는 교환인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파리의 사기꾼들이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의 다른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는 꽤 완비된 의복실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변장시키는 누더기들은 거의 다 있을 수 있었다. 그는 특수복과 각 계층의 옷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상점의 못 하나하나에는 한 사회 신분에 구겨진 헌옷이 걸려 있었다. 여기에는 법관복이 있고 저기에는 사제복이, 저기에는 은행가 옷이, 한쪽 구석에는 퇴역 군인의 옷이, 다른 데에는 문인의 옷이, 더 저쪽에는 정치가의 옷이 있었다. 이 인간은 파리에서 연출되는 거대한 사기극의 의상 책임자였다. 그의 더러운 집은 절도가 나가고 사기꾼이 돌아오는 무대 뒤였다. 누더기를 걸친 악한이 이 옷집에 와서 30수를 내고 그날 연출하려는 역할에 따라 알맞은 옷을 골라 입고 다시 계단을 내려갈 적에 이 악한은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이튿날 그 허름한 옷들은 충실하게 되돌려졌다. 도둑들을 전적으로 믿는 교환이는 결코 도둑 맞는 일이 없었다. 이 옷들에는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잘 맞지 않았다. 그것들을 입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몸에 딱 붙고 저 사람에게는 훌렁훌렁해 아무에게도 꼭 맞지 않았다. 작거나 크거나 보통 사람의 평균을 넘는 사기꾼은 누구나 교환인의 옷이 편안하지 않았다.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말라도 안 되었다. 교환인은 보통 사람들밖에 예상하지 않았었다. 그는 아무나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불황배의 몸에 맞추어서 표준을 정했었다. 이 때문에 몸에 맞추어 입기가 때때로 어려우므로 교환인의 단골 손님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예외적인 몸집을 가진 자에게는 딱한 일이었다. 이를테면 정치가의 연미복은 위아래가 검고 따라서 적당해서나 피트에게는 너무 품이 크고 카스텔시칼라에게는 너무 꼭 끼었을 것이다. 정치가의 옷은 교환인의 목록에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것을 벗겨놓는다. 검은 나사 연미복, 툭툭한 검은 모직 바지, 명주 조끼, 장화와 네이. 난회에 전 대사라고 적혀 있고 주가 붙어 있는데 이건 역시 여기에 옮겨서 놓는다. 별도의 상자에 적당히 곱슬곱슬한 가발과 녹색 안경, 시계줄에 매다는 폐물들, 소음에 쌓여있는 한치 길이의 조그만 새털축 2개. 이 모든 것으로 대사를 지낸 정치가가 꾸며지는 것이다. 이 모든 의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말하자면 기진맥진해 있었다. 솔기들이 하얘지고 있었고 휘미한 단추구멍 하나가 팔꿈치 하나에서 좌우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연미복의 가슴에 단추 하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세세한 것에 불과하다. 정치가의 손은 언제나 연미복 속에서 그리고 심장 위에 있어야 하므로 없는 단추를 감추는 구실을 하고 있었다. 만약에 마리우스가 파리의 그러한 비밀 시설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그는 방금 바스크가 들어오게 한 방문자의 등에서 교환인의 옷방에서 빌린 정치가의 예복을 이내 알아보았으리라. 기다리던 사람과 다른 사나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리우스의 실망은 새로운 자에 대한 불쾌감으로 변했다.
그 사람이 머리를 깊숙이 숙여 절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그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무뚝뚝한 말투로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그 사람은 악의 아양스러운 웃음이라고나 할까? 이를 드러내고 애교 있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남장님을 이미 사교교에서 뵙는 영광을 갖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바그라시온 공작 부인 댁에서와 상원 의원 당벌의 자작 각하의 살롱에서 저는 남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을 알아보는 채 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을 하는데 언제나 좋은 술책이다. 마리우스는 이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그는 그 말투와 몸짓을 살피고 있었지만 그의 실망은 커져가고 있었다. 그것은 콧소리여서 그가 기대하고 있던 날카롭고 여운이 없는 음성하고는 영판 달랐다. 그는 완전히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나는 하고 그는 말했다. 바그라시옹 부인도 당벌에서도 모르고 그 어느 댁에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소.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그 인물은 그래도 상냥하게 중언부언했다. 그렇다면 남장님을 뵌 것은 샤토브리앙 댁에서일 겁니다. 저는 샤토브리앙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매우 친절한 분이죠. 이분은 저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친구 테나르, 나랑 한잔 안 할 거야? 라고. 마리우스의 이마가 더욱더 주num해졌다. 나는 샤토브랑시 댁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야기를 끝냅시다. 뭘 원하는 거요? 사나이는 더 딱딱한 목소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절을 했다. 남장님,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아메리카의 파나마 쪽에 있는 한 지방에 조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단 한 채의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햇빛에 구운 벽돌로 된 4층의 커다란 정사각형 집인데 사각형의 각 면의 길이가 500척이고 각 층은 아래층 위에서 12척씩 들어가 있어서 그 건물 앞에 그 건물을 삥 둘러 하나의 테라스를 남겨놓도록 되어 있고 중앙에 앞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식량과 무기가 쟁여져 있고 창이 없고 총안들이 있고 문이 없고 사다리들이 있고 땅바닥에서 2층 테라스로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들이 있고 앞마당으로 내려가기 위해 사다리들이 있고 방들의 문이 없고 들어올리는 뚜껑문들이 있고 방들의 계단이 없고 사다리들이 있어요. 저녁에는 뚜껑문들을 닫고 사다리들을 치우고 나팔총과 기관단총을 총안들에 비치해 놓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낮에는 한 채의 가옥이고 밤에는 한 채의 성채고 주민은 800명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왜 그토록 경계를 하는가 하면 이 지방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식인종이 시글시글 하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가 하면 이 고장이 희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황금이 발견되거든요. 그게 어떻다는 말이요? 하고 실망해서 초조로 변한 마리우스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장님. 저는 필요한 왕년의 외교관입니다. 저는 옛 문명에 지쳤어요. 저는 야만스러운 짓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남장님, 이기심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품팔이하는 가난한 시골 여자는 역마차가 지나가면 돌아보지만 제 밭에서 일하는 부잣집 여자는 돌아보지도 않지요. 가난한 사람의 개는 부자한테 지저대고 부자의 개는 가난한 사람한테 지저대지요. 저마다 저를 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황금은 곧 자석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시오. 저는 조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는 세 식구입니다. 저는 아내와 처녀가 있습니다. 썩 예쁜 딸이지요. 여행은 길고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하고 마리우스는 물었다. 이 미지의 사나이는 넥타이 밖으로 목을 내밀었다. 독수리 특유의 몸짓이다. 그리고 그는 얼굴에 더욱더 미소를 지으면서 대꾸했다. 남장님께서는 제 편지를 안 읽으셨나요? 그건 그의 사실이었다. 그 서한의 사연에 대해 마리우스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편지를 읽었다기보다는 더 필적을 보았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생각나지 않았다. 조금 전부터 그에게 새로운 경계심이 생겨났었다. 그는 아내와 처녀라는 이 세세한 것에 주목했었다. 그래서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미지의 사나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예심 판사라도 더 잘 바라보지는 않았으리라. 그는 그를 거의 노려보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분명히 말하시오. 미지의 사나이는 그의 바지의 두 작은 호주머니에 두 손을 지르고 척추는 펴지 않고 머리를 쳐들었으나 이번에는 그쪽에서 녹색 안경 너머로 마리우스의 동정을 살폈다.
좋습니다, 남장님. 분명히 말하리다. 저는 남장님께 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비밀입니다. 내게 관해서 조금은요. 그 비밀이 뭐요? 마리우스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더욱더 유심히 그 사람을 살펴보고 있었다. 무료로 시작합니다. 하고 미지의 사나이는 말했다.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하시오. 남장님은 댁 내에 도둑놈과 살인자를 하나 두고 계십니다. 마리우스는 몸을 들었다. 내 집에? 천만에 하고 그는 말했다. 미지의 사나이는 태연스럽게 팔꿈치로 모자를 문지르면서 계속했다. 살인자이자 도둑놈입니다. 알아두십시오, 남장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캐캐묵은 낡아 빠진 옛날의 사실들이 아니라는 걸. 법률 앞에서 시효도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소멸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최근의 사실, 현재의 사실, 이 시간에 사법당국이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짜 이름 아래 남장님의 신임을 얻고 그의 귀댁 과정에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을 알려드리죠. 이건 공짜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듣고 있어. 그의 이름은 장발장입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가 어떤 자인지 이건 역시 공짜로 알려드리죠. 말하시오. 그는 전과자입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제가 말씀드린 뒤부터 아시는 거지요? 아니요, 전부터 알고 있었어. 마리우스의 쌀쌀한 말투며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라는 두 번의 대꾸, 대화를 분질러 버리는 듯한 강렬한 말씨는 이 미지의 사나이 속에 은근히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격노한 눈으로 마리우스를 은밀히 노려보았으나 그 눈시는 이내 꺼져버렸다. 그것이 아무리 빨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눈시는 그것을 한번 보았을 때 알아보는 그러한 눈시였다. 마리우스는 그것을 전혀 놓치지 않았다. 어떤 번쩍거리는 빛은 어떤 영혼의 드레스밖에 오지 않는다. 사상의 채광창인 눈은 그것으로 불타오른다. 안경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지옥의 유리판을 놓아보라. 미지의 사나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감히 남장님의 말씀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저 혼자밖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남작 부인님의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건 팔만한 것입니다. 그걸 먼저 남장님께 제공하는 겁니다. 헐값으로 2만 프랑에. 내가 다른 비밀들을 알고 있듯이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그자는 값을 조금 내릴 필요를 느꼈다. 남장님, 1만 프랑만 주시오. 그러면 말하지요. 되풀이하지만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알려줄 것이 없어. 당신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사나이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부르짖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이건 비상한 비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남장님 말하겠습니다. 말합니다. 20프랑만 주십시오. 마리우스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비상한 비밀을 알고 있어. 내가 장발장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 이름을 알고 있어. 제 이름을요? 그렇소. 그건 어렵지 않지요, 남장님. 그걸 편지에 써서 올렸고 말씀도 드렸으니까요. 테나르라고. 디에. 뭐라고요? 테나르 디에. 그게 누굽니까? 위험해지면 호전은 틀을 곤두세우고 풍뎅이는 죽은 신용을 하고 나폴레옹의 고참 전이 친위되는 방진을 치는데 이 사람은 웃기 시작했다. 그런 뒤에 그는 그 연미복 소매에 있는 약간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튕겨 틀었다. 마리우스는 계속했다. 당신은 또한 노동자 종드레트, 배우 파방투, 시인 장폴로, 스페인 사람 돈 알바레스, 그리고 빌리자르의 아내이지. 무슨 아내라고요? 그리고 또 몽페르메유에서 싸구려 식당을 했지. 싸구려 식당을요? 결코 그런 일 없어. 그리고 당신은 테나르디에라 그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악당이요. 예쏘. 그러면서 마리우스는 호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어 그의 얼굴에 던졌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500프랑이군요, 남장님. 그러면서 사나이는 어리둥절하여 절을 하고 지폐를 집어 살펴보았다. 500프랑이군요. 하고 그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굉장한 돈이다. 그런 뒤에 느닷없이 예, 좋습니다. 하고 그는 외쳤다. 이제 좀 편히 합시다. 그러면서 원숭이처럼 잽싸게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고 안경을 벗고 코에서 2개의 새털축을 빼내어 감춰버렸는데 이 새털축에 관해서는 아까 언급했을 뿐 아니라
이 책의 다른 페이지에서도 독자는 이미 보았다. 이렇게 그는 마치 모자를 벗듯이 그의 탈을 벗어버렸다. 눈에 불이 켜졌다. 울퉁불퉁하고 골이 파이고 군데군데 혹이 있고 위에 복이 흉하게 주름살이 진 이마가 드러났고 코가 뿌리처럼 다시 뾰족해졌다. 맹금 맹수 같은 인간의 사납고 영특한 옆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남장님 말씀이 절대로 틀림없습니다. 하고 그는 콧소리가 완전히 없어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테나르디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부정한 등을 꼿꼿이 피웠다. 테나르디에는 왜냐하면 이건 틀림없이 그였으니까. 테나르디에는 유달리 놀라고 있었다. 만약 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당황했을 것이다. 그는 놀람을 가져다 주려고 왔었는데 그것을 받는 것은 그였다. 이 굴욕의 값으로 그는 500프랑을 받았고 결국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는 간담이 서늘했다. 그는 이 폭메르시 남작과 초면에 있는데 그의 변장에도 불구하고 이 폭메르시 남작은 그를 알아보았고 그를 철저하게 알아보았다. 그리고 단지 이 남작은 테나르디에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장발장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도 쌀쌀하고 그렇게도 너그럽고 그의 전냄새 나는 이 청년은 대관절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들의 이름을 죄 알고 있고 그들에게 자기 지갑을 열어주고 법관처럼 사기꾼들을 혼내주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돈을 주는 이 청년은 테나르디에는 독자는 기억하겠지만 전에 마리우스의 이웃에 살았으나 그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건 파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는 예전에 자기 딸들한테서 마리우스라는 매우 가난한 청년이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었다. 그는 그에게 얼굴도 모르면서 편지를 써 보냈었다는 것은 독자도 알고 있다. 그 마리우스와 이 폭메르시 남작을 결부시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불가능했다. 폭메르시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독자도 기억하다시피 워털루의 싸움터에서 그는 그 마지막 세 음절밖에 안 들었었는데 설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음절 메르시라는 말은 프랑스로 고맙다는 말입니다. 세 음절밖에 안 들었었는데 그 세 음절에 대해서는 그저 감사하다는 뜻인 줄로만 알고 항상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건 당연했다. 그런데 그의 딸 아젤마를 시켜서 2월 16일 혼행의 뒤를 밟게 했었고 그가 개인적으로 조사했었던 결과 그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암흑의 밑바닥에서 여러 비밀의 실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었다. 그는 어느 날 대하수도 속에서 만났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많은 수단을 써서 알아냈었다고 할까? 또는 적어도 귀납에 의해 짐작했었다. 그 사람에 관해서 그는 쉽사리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었다. 그는 폭메르시 남작 부인이 코제트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쪽에는 그는 신중하게 굴 작정이었다. 코제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건 그 자신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사생활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고 팡틴의 이야기는 그에게 늘 수상쩍어 보였다. 하지만 그걸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이겠는가? 입막이 돈을 타자고 그는 그보다도 더 잘 팔 것을 갖고 있었다. 또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증거도 없이 당신 부인은 사생하여 하고 폭메르시 남작에게 폭로한다면 그것은 필시 폭로자의 허리에 남편의 구둣발을 얻어맞는 데밖에 성공하지 못했으리라. 테나르디의 생각에서는 마리우스와의 대화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었다. 그는 일단 후퇴하고 그의 전술을 고치고 진지에서 나오고 전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위태로워져 있지 않았고 그는 호주머니에 500프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뭔지 말해야 할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지라 그렇게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도 잘 무장되어 있는 이 폭메르시 남작에 대해서까지도 그는 자기가 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테나르디에 같은 성질의 사람들에겐 어떤 대화도 전투다. 바야흐로 계시되리는 전투에서 그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그는 자기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는 몰랐으나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자기의 힘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저는 테나르디에입니다 라고 말한 뒤 그는 기다렸다. 마리우스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러나 마침내 테나르디에를 붙잡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내고 싶었던 그 사람, 그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 그는 이제 곧 폭메르시 대령의 분부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영웅이 이런 불안당에게 무언가 신세를 졌고 무덤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 마리우스에게 발행한 엄이 이날까지 지불 거절된 것이 그는 창피했다. 그는 또한 테나르디에 대해서 그의 정신이 빠져있는 복잡한 처지에서
대령이 이러한 무리한 한테서 구원을 받은 불행에 대해 복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그야 어쨌든 그는 기뻤다. 그러니 마침내 그는 이제 이 비열한 채권자에서 대령의 망령을 구출할 것이고 곧 부채의 감금에서 아버지의 기억을 끌어낼 것 같이 보였다. 이러한 의무와는 별도로 그에게는 또 하나의 의무가 있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코제트의 재산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었다. 마침 그 기회가 온 것 같았다. 테나르디에는 아마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밑바닥을 보는 건 유익할지도 모른다. 그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테나르디에는 그 굉장한 돈을 그의 바지 작은 호주머니에 감추고 그의 상냥하고 다정스러운 얼굴로 마리우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우스가 침묵을 깼다. 테나르디에, 나는 당신 이름을 말했어. 이제 당신의 비밀을, 당신이 내게 알려주려고 온 그 비밀을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까요? 나 역시 정보를 갖고 있어. 내가 당신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걸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요. 장발장은 당신 말 맞다나 살인자이고 도둑이요. 그는 마들렌 씨라는 부유한 공장주의 돈을 훔치고 파산시켰으니 도둑이요. 그는 경찰 자베르를 살해했으니 살인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남장님. 하고 테나르디에는 말했다. 그럼 내 말을 알아듣게 해주지. 들어보. 1822년경에 파드 칼레의 한 군에 옛날에 무슨 소송사건에 말려들었던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는 마들렌 씨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누명을 씻었어. 이 사람은 이 말의 뜻 그대로 올바른 사람이 되었어. 어떤 공업에서 검은 유리 세공품들의 제조로 그는 하나의 도시 전체를 유복하게 만들었어. 그는 그의 개인 재산도 역시 이룩했지만 그건 부차적이었던 것으로 말하자면 뜻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요. 그는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였어. 그는 병원들을 세우고 학교들을 열고 환자들을 위문하고 처녀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과부들을 지원하고 고아들을 양육하였어. 그는 그 고장의 보호자 같았어. 그는 훈장을 거절하였고 시장에 임명되었어. 한 전과자가 이 사람이 전에 받은 형벌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 그는 그를 고발하여 그를 체포케 하고 그 체포의 틈을 다 파리에 와서 허위 서명으로 라피트 은행에서 이 사실은 출납개원 자신한테서 내가 들은 것이요. 마들렌 씨의 것인 50만 이상의 금액을 받아갔어. 마들렌 씨의 돈을 훔쳐간 그 전과자, 그게 곧 장발장이요. 또 하나의 사실에 관해서도 당신은 내게 알려줄 것이 역시 아무것도 없어. 장발장은 경찰 자베르를 죽였어. 피스톨 한 발을 쏘아 그를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나는 현장에 있었어. 테나르디는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를 획득하고 잃었던 유리한 입장을 순식간에 되찾은 사람의 오만한 시선을 마리우스에게 던졌다. 그러나 이내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열등자는 우등자에 대해서 아부적인 승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어서 테나르디는 마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남장님, 우리는 길을 잘못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계줄의 폐물을 의미심장하게 잡아 흔들면서 그 말에 힘을 주었다. 뭐라고요? 하고 마리우스는 대꾸했다. 안 그렇단 말이요. 그건 사실이요. 그건 허무맹랑한 말씀이요. 남장님이 저를 믿고 말씀하시니 저도 그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과 정의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애매한 누명을 쓰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남장님, 장발장은 전혀 마들렌 씨의 돈을 훔치지 않았고 또 장발장은 전혀 자베르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게 뭐요? 말하시오. 첫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들렌 씨는 장발장 그 자신인 거로 그는 마들렌 씨의 돈을 훔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베르를 죽인 자, 그건 자베르인 거로 그는 자베르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자베르는 자살했다 그 말씀입니다.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하고 마리우스는 정신없이 외쳤다. 테나르디에는 예시를 읊조리듯이 자기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말을 이었다. 경찰 자베르는 퐁토샹즈 다리의 나룻배 밑에 빠져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글쎄 증거를 대란 말이요. 테나르디는 자기의 옆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회색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그 속에는 갖가지 크기로 접혀진 종이장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제 서류입니다. 하고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남장님, 저는 남장님을 위해서 이 장발장을 철저하게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장발장과 마들렌, 그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자베르는 자베르밖에 다른 살인자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때는 제가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쓴 증거들이 아닙니다. 쓴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쓴 것은 관대합니다. 그러나 이건 인쇄된 증거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테나르디에는 누르댕댕하고 퇴색하고 담배 냄새가 푹푹 나는 두 호의 신문지를 봉투에서 꺼냈다. 그 두 신문 중 하나는 접힌 데가 쥐에 끊어져 네모진 조각들로 떨어졌는데 또 하나보다 훨씬 더 옛날 것처럼 보였다. 두 사실의 두 증거입니다. 하고 테나르디에는 말했다. 그리고 두 신문을 펴서 마리우스에게 내밀었다. 이 두 신문은 독자도 알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더 옛날 것인데 1823년 7월 25일의 백기지의 한 호로서 그 기사는 이 책의 제2부 제2편 제1장에서 독자가 볼 수 있었는데 마들렌 씨와 장발장이 같은 사람임을 확정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1832년 6월 15일자 정부 기관지로서 자베르의 자살을 확인하고 있었고 아울러 자베르가 경찰청장에게 한 구두의 보고를 덧붙이고 있었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자베르는 상버르리 거리의 바리케이트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한 폭도가 그의 피스톨 아래 자기를 붙잡아 놓고 있었는데도 자기의 골통을 쏘지 않고 공중에 쏘았던 그 관대함의 덕분에 목숨을 건졌었다는 것이었다. 마리우스는 읽었다. 거기에는 명백한 사실, 확실한 날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는데 이 두 신문은 테나르데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정 인쇄된 것이 아니었다. 정부 기관지에 실린 기사는 경찰청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통지되어 있었다. 마리우스는 의심할 수 없었다. 은행 출납 개운의 정보는 거짓이었고 그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장발장은 벼랑간 위대해져서 구름에서 나오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환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렇다면 그 불쌍한 사람은 훌륭한 분이군. 그 재산은 모두 정말로 그분의 것이었군. 이 마들렌은 한 지방 전체의 수호신이군. 이 장발장은 자벨의 구제자이군. 이건 영웅이다. 이건 성인이다. 그는 성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하고 테나르디에는 말했다. 그는 살인자고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어떤 권위를 느끼기 시작한 사람 같은 말투로 덧붙였다. 진정합시다. 도둑놈, 살인자, 마리우스가 이미 사라졌다고 믿고 있던 그 말들이 되돌아와서 우박처럼 그의 위에 떨어졌다. 아직도 하고 그는 말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고 테나르디에는 말했다. 장발장은 마들렌의 돈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도둑놈입니다. 자베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하고 마리우스는 말을 이었다. 40년 전에 그 하찮은 도둑질을 말하고 싶은 거요? 그건 바로 당신의 신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평생 회개와 자기 희생, 덕행으로 속죄가 되었는데 제 말은 살인과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남장님. 그리고 되풀이하지만 저는 현재의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려야 하는 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미발표물입니다. 그리고 아마 남장님은 장발장이 남작 부인에게 교묘하게 바친 재산의 출처도 거기서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교묘하게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종류의 정려에 의해서 고귀한 집안에 슬그머니 들어가 그 집의 안락을 함께하고 그리고 동시에 제 범죄를 감추고 훔친 것을 향락하고 이름을 숨기고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은 매우 졸렬한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내가 당신 말을 중단시킬 수도 있겠지만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하지만 계속하시오. 남장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는 남장님의 너그러우신 마음에 맡기고요. 이 비밀은 커다란 금덩어리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백장님은 제게 말씀하시겠죠? 왜 장발장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건 아주 간단한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그가 다 내놓았다는 걸, 남장님을 위해 내놓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약삭받은 술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는 이제 한 푼도 없으니 제게 빈손만 벌려 보일 텐데 저는 조야에 여행을 하기 위해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보다도 모두 가지고 계시는 남장님을 택한 겁니다. 좀 피곤한데 의자에 앉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마리우스는 앉으며 그에게도 앉으라고 몸질했다. 테나르데는 누빈 의자에 자리 잡고 두 신문을 집어 봉투에 다시 넣고 백기지를 손톱으로 꼭꼭 찍으면서 중얼거렸다. 이걸 얻느라고 난 고생 꽤나 했지. 그리고 나서 양다리를 꼬고 의자의 등에 몸을 기댔는데 이건 자기들이 말하는 것에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게 특유한 자세다. 그런 뒤에 근엄하게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면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남장님,
한 1년 전 1832년 6월 6일 그 폭동이 있었던 날 파리의 대하수도 속에 앵발리드 다리와 예나 다리의 중간 하수도가 생강에 와서 만나는 곳 쪽에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갑자기 자기의 의자를 테나르디의 의자 옆으로 당겼다. 테나르디는 그 동작을 알아채고서 이야기 상대자를 사로잡고 자기 말 아래서 상대방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는 능병가처럼 천천히 말을 계속했다. 그 사람은 정치하고는 상관없는 이유로 숨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수도를 집으로 삼았고 그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6월 6일이었고 저녁 8시쯤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하수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우 놀라가지고 그는 몸을 웅크리고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건 발소리인데 누가 어둠 속을 걸어서 그 사람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하수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수도에서 나가는 쇠격자문은 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조금의 희번한 빛으로 그는 새로 오는 사람을 알아보았고 그 사람이 등에 무언가를 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몸을 구부리고 걷고 있는 사람은 한 전과자였고 그가 어깨에 메고 끌고 있는 것은 시체였습니다. 보기 드문 살인의 현행범이지요. 도덕질로 말하자면 뻔한 일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거저 죽이지는 않으니까요. 이 전과자는 그 시체를 강에 던지려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실은 출입구의 쇠격자문에 도달하기 전에 하수도 속을 멀리 쏘는 이 죄수가 무시무시한 웅덩이 하나를 틀림없이 만났고 거기에 그는 그 시체를 놓아둘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바로 이튿날 하수부 청소부들이 웅덩이에서 일하다가 살해당한 사람을 발견했을 테니 그건 살인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는 그 짐을 짊어진 채 웅덩이를 건너오기를 더 좋아했는데 그의 수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보다도 더 완전히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가 거기서 살아나온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마리우스의 의자가 또 다가갔다. 테나르디는 그 틈을 타서 길게 숨을 쉬었다. 그는 계속했다. 남장님, 하수도는 연병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설 자리조차 없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주자와 통행자는 서로 꺼림칙하면서 인사를 교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행자가 거주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등에 메고 있는 게 뭔지 알겠지? 내가 나가야겠는데 넌 열쇠가 있지? 그걸 내게 줘. 그 죄수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절할 도리가 없었죠. 그렇지만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만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죽은 사람을 살펴보았으나 그가 젊고 옷차림이 좋고 부자인 것 같고 얼굴이 피로 아주 엉망이었다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는 살인자가 알아채리지 않도록 살해된 사람의 연미복 한 조각을 뒤에서 용케 오려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건 증거품이죠. 사건의 행적을 되찾고 범죄자에게 범죄의 증거를 보이는 수단입니다. 그는 그 증거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쇠격자문을 열고 그 사람을 등에 짊어진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과 함께 나가게 하고 다시 쇠격자문을 닫고는 도망쳐 버렸는데 사건에 그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았고 특히 살인자가 피살자를 강에 던질 때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장님도 이제 아시겠습니다. 시체를 메고 있던 사람, 그것은 장발장이고 열쇠를 갖고 있던 사람은 지금 남장님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미복의 옷조각은 테나르디에는 온통 검은 얼룩이 찢어진 한 조각의 검은 모직천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그의 두 엄지손가락과 두 집게손가락 사이로 집어서 그의 눈높이에 올리면서 이야기를 끝마쳤다. 마리우스는 일어서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은 그 검은 모직천 조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넝마에서 눈을 떼지 않고 벽 쪽으로 뒷걸음질하여 자기 뒤로 뻗친 오른손으로 벽난로 옆 벽장의 좌물쇠에 걸려있는 열쇠 하나를 벽 위에서 더듬어 찾고 있었다. 그는 그 열쇠를 찾아내 벽장을 열고 그 속을 보지도 않고 테나르데가 피어들고 있는 넝마에서 놀란 눈을 떼지 않고 그 속에 팔을 들여 넣었다. 그러는 동안 테나르데는 계속하고 있었다. 남장님, 저는 그 살해된 젊은이가 장발장의 올가미에 끌려든 한 부유한 외국인인데 엄청난 돈을 지니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나요. 여기에 그 연미복이 있어. 하고 마리우스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피투성이의 검은 헌 연미복을 마룻바닥에 던졌다. 그런 뒤
테나르디의 손에서 그 옷조각을 빼앗고 연미복 위에 웅크리고 찢어낸 옷조각을 찢어진 옷자락에 갖다 댔다. 찢어진 자국은 정확히 들어맞고 그 옷조각으로 연미복은 완전한 것이 되었다. 테나르디에는 아연실색했다. 톡톡이 당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마리우스는 부들부들 떨고 절망하고 기쁨에 빛나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기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경노하여 테나르디에 쪽으로 걸어가서 500프랑과 1000프랑짜리 지폐들을 한 줌 가득 진 주먹을 그에게 보이고 그의 얼굴에 거의 갖다 대다시피 하였다. 당신은 파렴치한이요.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중상자고 악당이요. 당신은 그분을 고발하러 왔는데 그분의 무죄를 증명했어. 당신은 그분을 망신시키고자 했는데 그분을 찬미하는 데밖에 성공하지 못했어. 그리고 도둑놈은 당신이요. 그리고 살인자는 당신이요. 나는 당신을 보았어. 테나르디의 종드레트를 오피탈 가로수길의 그 누옥에서 나는 당신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그리고 만약 내가 원한다면 그보다도 더 멀리 보내기 위해 당신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어. 예소 1000프랑이요. 이 깡패 같으니. 그러면서 그는 1000프랑짜리 지폐 한 장을 테나르디에게 던졌다. 아, 종드레트 테나르디에 비루한 악한이여. 이것이 당신에게 교훈이 되기를. 비밀의 고물장수, 비밀의 상인, 암흑 속을 뒤지고 다니는 불쌍한 사람. 이 500프랑도 받아가지고 여기서 나가요. 워털루 덕분이야. 워털루 하고 테나르디에는 500프랑짜리를 1000프랑짜리와 함께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래, 살인자여. 당신은 거기서 한 대령의 목숨을 구했어. 장군이었는데 하고 테나르디에는 머리를 들면서 말했다. 대령이었다 하고 마리우스는 흥분하여 말을 이었다. 장군이었다면 난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파렴치한 짓을 하려고 왔어.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은 온갖 죄를 다 범했어. 가요, 꺼져요. 다만 행복하시오. 나는 그것만을 바라오. 아, 못된 사람 같으니. 여기에 또 3000프랑 있어. 받아. 내일 당장 떠나요. 미국으로. 딸과 함께. 당신 아내는 죽었으니까. 가정스러운 거짓말쟁이. 당신이 떠나는 걸 지켜볼 거야. 무례하네요. 그리고 그때 당신에게 2만 프랑을 지불할 거요. 다른 데 가서 교수형을 받으라고. 남장님 하고 테나르디에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대답했다. 이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테나르디에는 나갔다. 통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황금 자루들 아래 그렇게 기분 좋게 짓눌리고 머리 위에 은행권 지폐들로 터지는 그 벼락으로 무척 기뻐하면서. 그는 정말 벼락을 맞았지만 역시 기뻤는데 그 벼락에 대해 피뢰침이 있었다면 그는 매우 화가 났으리라. 이 사람하고는 즉시 결말을 짓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있은 지 이틀 후 그는 마리우스의 베리에 의해 이름을 바꾸고 딸 아젤마를 데리고 뉴욕에서 받을 2만 프랑의 어음을 가지고 아메리카로 떠났다. 이 실패한 시민 테나르디의 도덕적인 미약함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아메리카에서도 유럽에서와 같았다. 악인이 손을 대면 때로는 선행을 썩게 하고 거기서 나쁜 것이 나오게 하기에 충분하다. 마리우스의 돈으로 테나르디에는 노예 상인이 되었다. 테나르디에가 나가자마자 마리우스는 정원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코제트는 아직도 산책하고 있었다. 코제트, 코제트 하고 그는 외쳤다. 이리 와, 이리 와, 가자고. 바스크 상마차를 불러. 코제트 어서 와. 아, 세상에 내 목숨을 구해주신 건 그분이었어. 일순간도 지체하지 말자. 쇼를 걸쳐. 코제트는 그가 실성한 줄 알았지만 복종했다. 그는 숨도 쉬지 못하고 심장에 손을 얹고 두근거림을 참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왔다 갔다 하고 코제트를 얼싸안고 아, 코제트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고 말했다. 마리우스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이 장발장 속에 뭔지 알 수 없는 높고 어두운 모습을 어렴풋이 보기 시작하고 있었다. 놀라운 덕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의 광대무변함 속에서 겸손하고 온화한 최고의 덕이 이 죄수는 예수로 변모하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이 비범한 사람의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위대했다. 삽시간에 상마차 한 대가 문 앞에 와 있었다. 마리우스는 거기에 코제트를 태우고 자기도 뛰어올랐다. 마부 하고 그는 말했다. 옴므 아르메그리 7번지요. 상마차는 출발했다. 아이고 좋아라 하고 코제트는 말했다. 옴므 아르메그리에 간다고 나는 차마 너에게 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장씨를 만나러 가는 거지. 당신 아버지한테 코제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당신 아버지야 코제트. 나는 짐작이 간다. 내가 가브르스를 시켜서 너에게 보냈었던 편지를 너는 결코 받지 않았다고 너는 내게 말했지. 그 편지는 그분의 손에 들어갔던 거야 코제트.
그분은 나를 살려내리고 바리케이트에 가셨어. 천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욕구이므로 지나가는 길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도 살려냈고 그분은 자베르도 살려냈어. 그분은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너에게 주신 거야. 그분은 나를 등에 메고 그 무시무시한 하수도를 통과하셨어. 아, 나는 정말 지독히 배은망덕한 놈이야. 코제트, 그분은 너희 수호신 노릇을 하신 뒤에 내 수호신이 되셨어. 상상해봐.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웅덩이가 있었다는 걸. 100번이고 빠져 죽을 만한 곳이, 진창 속에 빠져 죽을 만한 곳이 코제트. 거기를 그분은 나를 메고 건너신 거야. 나는 기절해 있었어.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나 자신이 어떤 지경에 빠져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우리 가서 그분을 데려다가 그분이 원하시든 말든 우리 집에 모시고 다시는 우리와 헤어지지 않게 하자. 지금 집에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만나 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그분을 떠받들고 여생을 보낼 거야. 마땅히 그래야지. 알겠니, 코제트? 가브리엘수가 내 편지를 건넨 건 그분에게였어. 모든 것이 이해돼. 너도 알겠지? 코제트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너의 말이 옳아 하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는 동안 상마차는 굴러가고 있었다. 5. 밤이 가면 낮이 온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장발장은 돌아보았다. 들어오시오 하고 그는 희미하게 말했다. 문이 열렸다.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나타났다. 코제트는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마리우스는 문 기둥에 기댄 채 입구에 혼자 서 있었다. 코제트 하고 장발장은 말하고 의자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떨리는 두 팔을 벌리고 얼빠진 듯하고 창백하고 흠상궂고 눈에 무한한 기쁨을 나타내고서 코제트는 감동으로 숨이 막혀 장발장의 가슴에 쓰러졌다. 아버지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장발장은 깜짝 놀라 더듬거렸다. 코제트가, 그 여자가, 당신이, 부인이 너로구나.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코제트의 품에 꼭 안겨 그는 소리쳤다. 너냐? 너가 왔어. 그럼 너는 나를 용서하는구나. 마리우스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고 눈시울을 내리고 한 걸음 나오면서 흐느낌을 멈추려고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중얼거렸다. 아버님, 그럼 당신 역시 나를 용서하시는군요? 장발장은 말했다. 마리우스는 한마디도 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고 장발장은 덧붙였다. 고맙소. 코제트는 쇼를 벗고 모자를 침대에 던졌다. 이게 거북하네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노인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녀는 사랑스러운 동작으로 그의 흰 머리를 걷어 올리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장발장은 얼이 빠져서 하는 대로 두고 있었다. 코제트는 매우 막연하게 밖에 깨닫지 않고 있었지만 마치 마리우스의 빚을 갚으려고 하듯이 애물을 퍼붓고 있었다. 장발장은 우물우물 말했다. 얼마나 사람은 멍청한가. 나는 이 애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상상해 보시오, 퐁메르시시. 당신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다 끝났다. 거기에 그의 작은 드레스가 있다. 나는 불쌍한 놈이다. 나는 더 이상 코제트를 보지 못하리라. 나는 당신들이 계단을 올라오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참으로 나는 바보였어. 이렇게 사람은 바보인 거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버리려 한다고 생각하지. 바보야. 아니다. 아니다. 이건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자, 여기에 천사를 필요로 하는 가련한 노인이 있다. 그러면 천사가 온다. 그러면 그는 그의 코제트를 다시 본다. 그러면 그는 그의 사랑스러운 코제트를 다시 본다. 아, 나는 참으로 불행하였어. 그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계속했다. 나는 정말 때때로 딱 한 번이라도 코제트를 만나볼 필요가 있었어. 사람의 마음은 깨물어야 할 뼈를 하나 갖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어. 나는 나 자신에게 타이르고 있었어. 저 사람들은 너가 필요 없다. 너는 너의 구석에 있거라. 언제까지나 같이 살 권리는 없다. 아, 고맙게도 내가 이 애를 다시 보는군요. 너는 아느냐, 코제트. 너의 남편은 매우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아, 너는 수놓은 예쁜 깃을 달고 있는데 좋구나. 나는 그 디자인을 좋아한다. 너희 남편이 그걸 골라주셨겠지? 그리고 또 너에겐 캐시미어직 셔월이 필요할 거다. 퐁메르시시, 내가 이 애에게 해라 하게 해주시오. 이게 오래가진 않을 테니. 그런데 코제트가 말을 이었다. 저희들 이렇게 내버려 두시다니 참 심술 굳으세요. 대체 어디에 가셨었나요? 왜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전에는 아버지의 여행이 사나흘 이상은 안 걸렸는데 제가 니콜레트를 보냈는데 늘 안 계신다는 대답이었어요. 언제 돌아오셨어요? 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매우 변하셨다는 걸 아셔요?
아, 나쁜 아버지. 그가 아팠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으니 원. 마리우스, 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찬지 좀 만져봐. 이렇게 오셨군요. 퐁메르시시.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는군요. 하고 장발장은 되풀이했다. 장발장이 지금 막 또 한 번 말한 그 말에 마리우스의 가슴에 복받쳐 있던 것이 출구를 얻어 한꺼번에 터졌다. 코제트, 들었니? 이분은 이렇게까지 되셨어. 이분은 내게 용서를 구하셔. 그런데 이분이 내게 뭘 해주셨는지 알겠니, 코제트? 이분은 내 목숨을 구하셨어. 이분은 그보다 더 많은 걸 하셨어. 이분은 너를 내게 주셨어.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하신 후, 그리고 너를 내게 주신 후, 코제트, 이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 이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배은망덕한 놈인 나에게, 잊기 잘하는 놈인 나에게, 무정한 놈인 나에게 고맙다고 하셨어. 코제트, 내가 평생을 이분의 발 아래서 지내도 태부족일 거야. 그 바리케이트, 그 하수도, 그 혹서, 그 시궁창, 이분은 그 모든 것을 지나오셨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코제트. 이분은 그 모든 죽음을 내게서 물리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감수하면서 나를 운반하셨어. 그 모든 용기, 그 모든 미덕, 그 모든 용맹, 그 모든 성덕, 이런 것들을 이분은 가지고 계셔. 코제트, 이 양반은 천사야. 쉿쉿 하고 장발장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왜 그런 말을 다 하시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하고 마리우스는 숭배심이 담긴 분노의 말투로 외쳤다. 왜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르신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어르신께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시고 그걸 그들에게 감추시다니. 어르신은 그보다 더 많은 걸 하셨는데 정체를 드러낸다는 구실 아래 자기 자신을 비방하셨습니다.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어. 하고 장발장은 대답했다. 아닙니다. 하고 마리우스는 말을 이었다. 진실은 모든 진실이어야 하는데 어르신은 모든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마들렌 씨였는데 왜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르신은 자벨의 목숨을 구하셨는데 왜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르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는데 왜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당신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떠나야만 했어. 만일 당신이 그 하수도 일을 알았다면 나를 당신 곁에 있게 하셨을 것이요. 그래서 나는 침묵을 지켜야 했어. 만약에 내가 그 말을 했으면 모두 거북하게 됐을 거요. 거북하게 되다니 뭐가요? 거북하게 되다니 누가요?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어르신은 여기에 그냥 계실 작정인가요? 저희는 어르신을 모시고 갑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이 모든 것을 안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저희는 어르신을 모시고 갑니다. 어르신은 저희들 자신의 일부입니다. 어르신은 저 사람의 아버지고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 끔찍한 집에서 하루라도 더 지내시면 안 돼요. 내일도 여기에 계시리라고는 생각지 마세요. 내일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지만 당신 집에도 있지 않을 거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고 마리우스는 대꾸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여행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저희들과 헤어지지 마세요. 어르신은 저희들 것이에요. 저희는 어르신을 놓아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엔 정말이에요. 하고 코제트는 덧붙였다. 아래에 마차를 떼어 놓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납치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완력을 쓸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녀는 노인을 두 팔로 안아 올리는 신용을 했다. 저희 집에는 항상 아버지 방이 있었어요. 하고 그녀는 계속했다. 지금 얼마나 정원이 예쁜지 아버지가 아신다면 진달래가 거기에 썩 잘 어울려요. 새길에는 강물에가 깔려있고 보랏빛 작은 조가비들이 있어요. 제 딸기들도 잡수실 거예요. 제가 물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젠 부인도 없고 장씨도 없고 우리는 공화제를 하고 있고 모두가 서로 너라고 말해요. 안 그래요, 마리우스?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만일 아버지가 아셨더라면 아버지, 전 슬픈 일이 있었어요. 벽 구멍에 우르쉐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있었는데 가정스러운 고양이 한 마리가 그놈을 잡아먹었어요. 제 집 창에서 머리를 내놓고 저를 바라보던 그 가련한 예쁜 작은 울새였는데 전 울었어요. 전 고양이를 죽여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모두들 웃고 모두들 행복해요. 아버지는 저희랑 같이 가셔요. 할아버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원에 작은 밭 한 떼기를 드릴 테니 아버지는 그걸 가꾸실 것이고 저희는 볼 거예요. 아버지 딸기들이 제 딸기들만큼 아름다운지 어떤지를. 그리고 또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제 말을 잘 들어주셔야 해요. 장발장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잘 듣지는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의 뜻보다도 오히려 그녀 목소리의 음악을 듣고 있었다.
영혼의 어두운 진주인 커다란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그의 눈 속에 맺히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증거, 그건 이해가 거기에 있다는 거야. 아버지 하고 코제트는 말했다. 장발장은 계속했다. 함께 사는 것이 매력적일 건 정말 사실이다. 그들에겐 그들의 나무들에 가득한 새들이 있다. 나는 코제트와 함께 산책할 것이다. 같이 살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정원에서 서로 부르고 하는 것, 그건 즐겁다. 우리는 아침부터 서로 만나본다. 우리는 제각기 작은 밭을 가꿀 것이다. 이해는 제 딸기를 내게 먹이고 나는 이해에게 내 장미꽃을 꺾게 할 것이다. 그것은 매혹적일 것이다. 다만 그는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유감스럽구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고 거두어졌고 장발장은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다. 코제트는 노인의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잡았다. 어머나 하고 그녀는 말했다. 손이 더 차요. 병이 나셨나요? 아프신가요? 내가? 아니야. 장발장은 대답했다. 난 매우 건강하다. 다만 뭐예요? 나는 곧 죽는다.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소스라쳤다. 죽으신다고? 하고 마리우스는 소리쳤다. 그렇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장발장은 말했다. 그는 숨을 쉬고 미소 짓고 말을 이었다. 코제트, 너는 내게 얘기하고 있었지? 계속해라. 또 얘기해라. 너희 귀여운 울새가 죽었다고 얘기해라. 너희 목소리를 들려다오. 마리우스는 아연실색하여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코제트는 비통한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사실 거예요. 아버지는 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사시기를 원해요. 장발장은 열렬한 사랑의 눈으로 그녀를 향해 머리를 들었다. 그렇지. 내가 죽는 걸 막아다오. 나는 아마 너희 말대로 할지도 몰라. 너희들이 왔을 때 나는 죽고 있었다. 너희들이 와서 나를 멈춰서게 했다. 나는 되살아나는 것 같다. 어르신은 힘도 생명도 넘치고 있어요. 하고 마리우스는 외쳤다. 어르신은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께는 슬픔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어르신께 용서를 비는 건 저예요. 그리고 또 무릎을 꿇습니다. 어르신은 사실 것이고 저희들랑 사실 것이고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저희들이 어르신을 모셔갑니다. 앞으로는 어르신의 행복이라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을 저희들 둘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셨지요? 하고 코제트는 마냥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마리우스도 말하고 있는걸요? 장발장은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다시 데려가신들 폭메르시시. 그것으로 내가 지금의 나와 다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과 나처럼 생각하셨고 그의 의견을 바꾸지 않으시니 나는 떠나는 것이 유익해요. 죽음은 좋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한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당신들이 행복한 것, 폭메르시가 코제트를 갖는 것, 젊음이 아침과 꼭 맞는 것, 당신들, 내 아이들 주위에 라일락과 꾀꼬리들이 있는 것, 당신들의 생활이 햇빛에 비치는 아름다운 잔디밭인 것, 하늘의 모든 환희가 당신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 그리고 지금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내가 죽는 것, 이 모든 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요. 아시겠소? 분별 있게 생각합시다. 이제 가능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끝난 것을 나는 완전히 느끼고 있어. 1시간 전에 나는 기절했어. 그리고 또 간밤에 나는 거기에 있는 그 물병의 물을 다 마셨어. 너희 남편은 얼마나 훌륭하시냐, 코제트. 너는 나하고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문소리가 났다. 들어오는 것은 의사였다. 안녕하시오. 그리고 안녕히 계시오, 선생.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이게 내 아이들이요. 마리우스는 의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에게 단 한마디 선생님이라고는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투에는 하나의 완전한 질문이 있었다. 의사는 뜻있는 눈짓으로 헐끗 봄으로써 그 물음에 대답했다.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해야 할 이유는 안 되지요.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가슴이 짓눌려 있었다. 장발장은 코제트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영원히 잃지 않으려는 듯이 그녀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미 내려갔었던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는 코제트를 바라봄으로써 아직 황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정한 얼굴의 반영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무덤에는 그의 현혹이 있을 수 있다. 의사가 그의 맥을 짚었다. 이분에게 필요하던 것들은 당신들이었습니다. 하고 그는 코제트와 마리우스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리우스의 귀에 몸을 구부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무 늦었어. 장발장은 코제트를 바라보기를 거의 거치지 않고
마리우스와 의사를 침착하게 주시했다. 그 입에서 또렷하지 못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들렸다.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 수 없는 것이 무서운 일이지. 갑자기 그는 일어섰다. 그렇게 힘이 돌아오는 것은 간혹 단말마의 한 정세다. 그는 확고한 걸음걸이로 벽까지 걸어가고 그를 부축하려고 하는 마리우스와 의사를 비키게 하고 벽에 걸려있는 작은 동 십자가상을 떼내어 아주 건강한 사람 같은 완전히 자유로운 동작으로 돌아와 앉고 십자가상을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위대한 순교자이시다. 그런 뒤 그의 가슴은 쑥 꺼지고 마치 무덤의 도취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의 머리는 흔들거리고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바지의 천을 손톱으로 후벼 파기 시작했다. 코제트는 그의 어깨를 떠받치고 흐느끼고 그에게 말하려고 애썼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눈물과 함께 나오는 그 침통한 침에 섞인 말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 저희들과 헤어지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되찾았는데 이내 잃어버리다니 그럴 수가 있어요? 임종의 고통은 굽이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가고 오고 무덤 쪽으로 나아가고 생명 쪽으로 되돌아온다. 죽는 행위에는 암중모색이 있다. 장발장은 그 반인사불성 후에 회복하여 어둠을 털어버리려는 듯이 이마를 흔들고 거의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코제트의 소매 한 자락을 잡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 되돌아오셔요 선생님, 되돌아오셔요 하고 마리우스가 외쳤다. 당신들은 두 분 다 착해요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퐁메르시시 당신이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한 거요. 그 돈은 정녕 당신 아내의 것이요. 그걸 당신들에게 설명하겠는데 내 아이들아, 내가 당신들을 만난 것을 기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요. 검은 구슬은 영국에서 오고 흰 구슬은 노르웨이에서 와요. 그런 것 모두 여기 이 종이에 있으니 당신들은 그것을 읽어요. 나는 팔찌에 그냥 붙여놓은 고리매듭 대신에 납땜질을 해서 끼운 고리매듭을 다는 것을 발명했어. 이게 더 예쁘고 더 좋고 덜 비싸요.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당신들은 이해할 거요. 그러므로 코제트의 재산은 정령코 그 애의 것이요. 내가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당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요. 문지기 여자가 올라와서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의사가 그녀를 돌아가게 했으나 그 열성적인 노파가 사라지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그는 막을 수 없었다. 신부님을 부를까요? 내겐 신부님이 한 분 계시오 하고 장발장은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가락으로 머리 위에 한 점을 가리키는 것 같았는데 그는 거기에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 주교가 10중 8구 이 임종에 와 있었을 것이다. 코제트는 그의 허리 밑에 가만히 베개를 밀어넣었다.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퐁메르시시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그 60만 프랑은 정령코 코제트의 것이요. 그러니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쓰지 않으면 내 생애는 헛된 것이 될 거요. 우리는 그 유리 세공품을 썩 잘 만드는 데 성공하였어. 우리는 베를린의 폐물이라고 불리는 것과 경쟁하였어. 예컨대 독일의 검은 유리는 필적할 수 없어요. 아주 잘 깎인 1200알이 들어있는 1그로스가 3프랑밖에 안 치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인간이 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매달리고 그를 붙잡으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둘이 다 무서워서 말이 없고 죽음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할 바를 모르고 절망하여 몸을 떨면서 그의 앞에 서 있었고 코제트는 마리우스에게 손을 주고 있었다. 시시각각 장발장은 기울어져 갔다. 그는 쇠약해져 갔다. 그는 어두운 지평선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단속적이 되었었다. 약간의 헐떡임이 그것을 중단시켰다. 그는 아래로 팔을 옮기는데도 힘이 들었고 그의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며 팔다리의 무력 상태와 육체의 쇠약이 커져감과 동시에 영혼의 모든 위험이 올라와 그의 이마 위에 펼쳐지고 있었다. 미지의 세상의 빛이 이미 그의 눈 속에 보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동시에 미소 짓고 있었다. 생명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고 다른 것이 있었다. 그의 숨은 떨어져가고 눈은 커져가고 있었다. 그것은 날개가 느껴지는 시신이었다. 그는 코제트에게 다가오려는 몸짓을 하고 그런 뒤 마리우스에게도 했다. 그것은 분명히 최후 시간의 최후 순간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하도 약해서 멀리서 오는 것 같은 목소리로 그리고 벌써 지금부터 두 사람과 그의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가까이 오너라. 둘 다 가까이 오너라. 난 너희들을 무척 사랑한다.
오, 이렇게 죽는 건 기분 좋다. 너 역시 나를 사랑한다. 내 코제트. 나는 너가 늘 너희 늙은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쿠션을 내 허리 밑에 넣어준 것은 얼마나 고운 마음이시냐. 너는 내 죽음을 조금은 슬퍼해 주겠지. 너무 슬퍼하지는 말고 나는 너가 정말로 슬퍼하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많이 즐겨야 할 것이다. 내 아이들아. 내가 핀이 없는 귀걸이들로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고 있었는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걸 잊었구나. 1그로스, 즉 12다스에 10프랑 들던 것이 60프랑에 팔렸다. 참으로 좋은 장사였지. 그러니까 그 60만 프랑에 놀라서는 안 돼요. 퐁메르시시. 그건 정직한 돈이요. 당신들은 안심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마차도 한 대 있어야 하고 때때로 극장들의 칸막이 좌석도 있어야 하고. 내 코제트야. 너는 아름다운 야외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너희 친구들에게 훌륭한 저녁 식사도 대접해야 하고 매우 행복해야 할 것이요. 내가 아까 코제트에게 편지를 써놓았어. 그 애가 내 편지를 찾아낼 거요. 그리고 나는 벽난로 위에 있는 두 자루의 촛대를 코제트에게 유정합니다. 그것들은 은이지만 나에겐 금이고 다이아몬드요. 그것들은 거기에 꽂아놓은 초를 거룩한 큰 초로 변화시켜요. 그것들을 내게 주신 분이 저 위에서 내게 만족하시는지 어떤지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 내 아이들아, 너희들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란 걸 잊지 말고 나를 어디고 땅 구석에 매장하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그 위에 돌 하나를 올려놓아다오. 그것이 바로 내 뜻이요. 돌에 이름을 새기지 마오. 혹시 코제트가 때때로 조금 오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당신도 역시 그렇소. 퐁메르시시. 내가 당신에게 고백해야겠는데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았어. 그걸 용서해 주시오. 지금은 저애와 당신은 나에겐 단 하나일 뿐이요. 난 당신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코제트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당신이 아는지 모르지만 퐁메르시시. 저애의 아름다운 장밋빛 뺨은 나의 기쁨이었고 저애가 조금이라도 창백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슬펐어요. 옷장 속에 500프랑짜리 지폐가 한 장 있어. 난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코제트야, 너희 작은 드레스가 보이느냐? 저기 침대에. 그걸 알아보겠느냐? 그렇지만 그때로부터 10년밖에 안 되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우리는 퍽 행복했다. 이제 다 끝났다. 내 아이들아, 울지 마. 내가 매우 멀리 가는 건 아니니까. 나는 당신들을 거기서 볼 거요. 당신들은 밤이 될 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당신들은 내가 미소하고 있는 걸 볼 테니까. 코제트야, 너는 몽페르메유를 기억하느냐? 너는 숲속에 있었고 퍽 무서워하고 있었다. 내가 물통 손잡이를 들어 주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가련한 작은 손을 만진 건 그것이 처음이었다. 그 손이 어찌나 찼는지. 아, 그때 당신 손은 새빨개는데 아가씨, 지금은 새하얗소? 그리고 그 큰 인형, 그걸 기억하느냐? 너는 그걸 카트린이라고 불렀지. 그걸 수도원에 가져가지 않은 걸 너는 아쉬워했다. 얼마나 여러 번 너는 나를 웃겼던가. 내 다정한 천사야. 비가 왔을 때 너는 시냇물에 집 부스러기를 띄우고 그것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너에게 버들가지로 만든 라켓 하나를 주었지. 그리고 또 노랗고 푸르고 초록빛의 깃털 공도 하나 주었고. 너는 그걸 잊었지. 너는 참 장난꾸러기 꼬마였다. 너는 장난을 쳤다. 너는 너의 귀에 벗지를 넣었다. 그게 다 지나간 일들이야. 인형을 갖고 지나간 숲들, 산책을 한 나무들, 숨었던 수도원들, 놀이들, 어린 시절의 즐거운 웃음들, 그것은 다 뜻없는 일이다. 나는 그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나는 그렇게 어리석었다. 그 테나르디의 부부는 고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 코제트야, 이제 너에게 너의 어머니 이름을 말해줄 때가 왔다. 너의 어머니 이름은 팡틴이다. 팡틴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어라. 너가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때마다 무릎을 꿇으라. 그분은 무척 고생하셨다. 너를 무척 사랑하셨다. 너가 행복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불행 속에서 겪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보시고 하나님의 큰 별들 속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셔. 그럼 나는 떠나겠다. 내 아이들아, 항상 서로 많이 사랑해라. 이 세상에 그 밖에 다른 것은 별로 없느니라. 여기서 죽은 이 가엾은 노인도 가끔 생각해 다오. 오, 나의 코제트야. 내가 요즘에 너를 보지 않았는데 그건 내 탓이 아니다. 그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너의 거리 모퉁이까지 가곤 했는데 내가 지나가는 걸 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를 이상하게 여겼을 거다. 나는 미친 사람 같았다.
한 번은 모자도 안 쓰고 나갔지. 내 아이들아, 나는 이제 눈이 매우 똑똑히 보이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말할 것들이 있지만 아무르면 어때? 나를 좀 생각해다오.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어찌된 건지 모르겠네. 빛이 보인다. 더 가까이 오너라. 나는 행복하게 죽는다. 너희들의 사랑하는 머리를 이리 다오. 그 위에 내가 손을 올려놓도록.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무릎을 꿇었다. 얼이 빠지고 눈물에 숨이 막히고 장발장의 손을 저마다 하나씩 잡고 그 존엄한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뒤로 자빠져 있었고 두 촛대의 불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으며 그의 흰 얼굴은 하늘을 보고 있었고 그의 손을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입을 맞추는 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그는 죽어 있었다. 밤은 별이 없고 칠흑같이 어두웠다. 틀림없이 어두움 속에서 어떤 거대한 천사가 날개를 펴고 넋을 기다리며 서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유, 풀은 감추고 비는 지워주고. 페르라셰즈 묘지의 공동묘지 부근에 그 분묘 도시의 우아한 구역에서 먼 곳에 저승의 문 앞에서 죽음의 보기 흉한 패션을 늘어놓고 있는 그 모든 기발한 무덤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쓸쓸한 한쪽 구석에 한 낡은 벽가에 갯벌이와 이끼들 사이에 맥꽃들이 기어 올라가고 있는 한 그루의 커다란 주목 아래 돌이 하나 있다. 이 돌은 다른 돌들보다도 더 세월의 병독에서 곰팡이, 지 그리고 새똥들에서 면제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은 물 때문에 초록색이 되었고 공기 때문에 검은 빛이 되었다. 이 돌에는 인접해 있는 오솔길이 없고 풀이 높아서 곧 발이 젖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햇빛이 조금 있는 때에는 도마뱀들이 거기에 온다. 주위 일대에는 야생 귀리가 바람에 들고 있다. 봄에는 휘파람 새들이 나무에서 지저긴다. 이 돌은 완전히 벌거숭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르면서 무덤에 필요하다는 것만 생각했고 이 돌을 사람 하나를 덮기에 충분할 만큼 길고 좁게 만들기 위해서밖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이미 여러 해 전의 일이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연필로 아래와 같은 사행시를 적어 놓았는데 이 시는 비와 먼지 때문에 시납으로 읽을 수 없게 되었으나 10중 8구 오늘날에는 지워져 버렸을 것이다. 그는 자고 있네. 그의 운명은 참 기구했건만 그는 살고 있었네. 그에게 더 이상 그의 천사가 없을 때 그는 죽었네. 이것은 단지 올 것이 저절로 온 것. 마치 해가 지면 밤이 되듯이. 예,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네요. 아주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